자, 오늘은 2단원 들어갈 거고요. 물질과 규칙성. 오늘 해야 될 건 자연의 구성 원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자연의 구성 원소는 뭐냐면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우주의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뭐 먼저 할 거냐면 우주 초기의 원소 생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긴 한데 먼저 스펙트럼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무슨 색깔이라고 알고 있어요? 빛. 무지개색. 빛. 아니야, 무지개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잖아. 빛은 흰색이에요. 빛은 흰색인데 이 빛을 분광기를 통과하면 여러 가닥으로 나누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빛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빛의 파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분광기라는 걸 통과하게 되면 분광기라는 건 우리가 프리즘이라고도 하거든요.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넓게 퍼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넓게 퍼지면서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비가 온 다음 날에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런 빛의 굴절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빨조, 노트, 파남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무지개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하고 보라색이 있는데 빨간색보다는 보라색이 더 많이 굴절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나타내는 굴절도 있지만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한 줄로 길게 나타내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별빛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별빛을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분광기로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여기 엄청 뜨거운 별이 있어요. 별에서 온 빛을 우리가 분광기로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빨주노초파남보가 색깔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양하지가 않아서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이런 별빛을 분광기로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우리 다른 것들도 볼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 별 근처에 어떤 차가운 기체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별 기체 근처에 차가운 기체가 있었어요. 이 차가운 기체에서 나오는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빨주노초파남보의 색깔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구멍이 뚫려서 색깔이 없는 구간이 이렇게 나타나요. 별빛이 흡수당하는 거예요. 일부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가지 형태를 더 볼 건데 여기까지는 우리 배웠죠? 중학교 때도. 자, 이 별 근처에 있어서 뜨거워진 기체가 있을 수 있어. 별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뜨거워진 기체. 뜨거운 기체들도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요. 이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하면 흡수 스펙트럼하고 반대로
중간중간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는 선 모양의 색깔이 나타나는 형태를 볼 수 있거든요. 이걸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저기도 색깔을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색깔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똑같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얘네 둘을 합쳐서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빛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떤 빛, 어떤 빛, 어떤 빛이 있다고 들었어요? 빛의 세 가지 형태. 빛의 형태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빨주노 초파남보에 해당되는 거죠. 얘가 가시광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 그러면 파장이 가장 긴 쪽에 있는 가시광선은 빨간색이라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쪽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친구들을 빨간색 바깥에 있다라고 해서 진아, 빨간색 바깥에 있는 빛을 뭐라고 할까요? 그쵸? 적외선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보라색 바깥에 있는 빛은 승현 뭐라고 할까요?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해요. 자외선. 그렇죠. 자외선. 자색 바깥에 있는 선.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너희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선블록 바르죠? 선블록 왜 바르는 거죠? 요거 막아주려고 바르는 거예요. 자외선. 자외선은 A, B, C 이렇게 나뉘는데 C 자외선은 피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강한 자외선이기 때문에 가장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오존층에서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파장은 길지만 우리 살을 태우게 하고 이런 살균 하는 이런 자외선들 B 자외선과 A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외선 차단제 그 선블록을 바르는 거고요. 선블록 보면 이렇게 써 있죠. SPF 뭐 30 혹은 뭐 50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는 P 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거 의미가 뭔지 알아요? SPF 옆에 써 있는 이 숫자의 의미가 뭐야? 예린아. 그냥 차단. 뭐를 차단하고 이 숫자의 의미. 차단지. 이거 시간이에요, 시간. 이 30에다가 우리 와이프가 예전에 그러더라고. 30이라고 써 있으면 30분 동안 효과가 좋은 거래. 그러면 야 30분마다 이렇게 처발처발 해야 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찾아봤더니 여기에다가 10에서 15 정도를 곱하면 된대. 그래서 내가 야외 활동을 뭐 한 5시간 정도 할 거야. 그러면 5시간이면 300분이겠죠. 요 정도를 아침에 바르면 충분히 어느 정도 뭐 90% 이상은 막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더 오랜 시간 내가 야외 활동을 할 거야. 그럼 SPF 50을 바르던지 아니면 중간에 30을 한 번 더 발라주던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P에 플러스가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자외선 A하고 B 중에서 A가 아예 그 차단제를 안 발랐을 때보다 플러스가 하나 있으면 2배의 차단 효과가 있는 거. 2개가 있으면 4배의 차단 효과가 있는 거고 플러스가 3개 있으면 몇 배 차단 효과가 있어요? 8배의 차단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긴 하지만 플러스가 많아질수록 우리 피부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안 바르는 것보단 나을 테니 내가 동네 가까이 다닐 때는 뭐 하나나 2개짜리 발라도 상관없겠지만 해변에서 논다거나 할 때는 3개 이상 되는 거 혹은 4개까지 이렇게 발라줘야 자외선으로 인한
뭐 피부가 탄다든지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겠죠. 자, 그 자외선. 자외선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단파야. 파장이 짧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뚫고 뼈 사진 찍는 거 X선이라고 하죠. X선도 자외선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적외선. 적외선은 붉은 빛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지? 맞아. 그 이비인후과 가면 너희 중이염 걸렸을 때 어렸을 때 귀에다가 빨간 불빛 켜주죠. 이게 적외선을 뿜어주는 거야. 적외선을 뿌려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외선을 우리 몸을 완전히 투과하지 못하고 피부만 투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안쪽에 열을 가하는 거야. 따뜻하게. 그러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쌤이 굳이 지금 이런 스펙트럼을 이야기하다가 빛의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자, 빛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원자를 배울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원자핵이 한가운데 있고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들이 이렇게 자기 자리를 가지고 뱅글뱅글 돈다라고 배웠잖아요. 이걸 만든 이런 모형을 처음 이야기하신 분은 보호라는 분이에요. 보호의 전자 모형인데 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8개. 8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 껍질에도 8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 근데 이런 거 말고 우리 단순한 입자, 가장 단순한 입자인 수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수소의 전자는 원래는 여기 첫 번째 껍질에 들어있어야 정상이겠지. 근데 이 전자들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두 번째 껍질이나 세 번째 껍질이나 아니면 뭐 네 번째 껍질이나 이런 데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요. 얘가 에너지를 받으면 튀어나가. 에너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빛을 에너지로 받거든요. 이 전자들은. 이 전자가 한 자리에서 막 움직이고 있었는데 빛을 비춰서 빛하고 만나면 에너지가 생겨서 튀어나가. 그러면 그 빛은 에너지를 잃었겠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빛은, 별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는데 중간에 차가운 기체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 차가운 기체를 지나가면서 이 차가운 기체들에 속해 있는 입자들한테 에너지를 빼앗긴 거야. 근데 빛은 파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뺏긴 만큼 중간에 구멍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뺏겨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 뜨거워진 기체는 지금 여기 있는 입자들은 어떤 상태냐면 여기 있는 입자들의 전자들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 얘는 원래 여기가 제 자리야. 여기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얘가 빛을 받았어. 그래서 어디로 점프했어. 이렇게. 네 번째로 점프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얘는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어떤 에너지를 받았죠? 빛 에너지를 받았죠? 그러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선 이렇게 빛을 쏘아내야 된다. 그래서 튀어나갔던 애들이 자기 자리를 돌아가기 위해서 빛을 받아서 이렇게 빛을 뿜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네가 이제 명절이 이제 다음 달에 뭐가 있어요? 다음 달에 추석이 있죠. 추석에 이제 친척집에 갔는데 친척 어른 중에서 가장 윗 어르신인 할머니께서 너희 사촌들을 다 모으더니 5만 원씩 딱 꺼내주시면서 야 오늘 이거 다 쓰고 들어와 하면 안 받고 안 나가는 애가 있을까? 다 받고 나가지 않을까? 그쵸? 돈을 받았어.
다 바깥으로 튀어나갔어. 그럼 할머니 지갑에서는 돈이 이만큼 없어졌겠죠?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할머니가 되게 부자여서 그 동네 가게가 다 할머니 거야. 그러면 너네가 나가가지고 돈을 썼어, 동네에서. 그럼 그건 다 누구한테 들어와? 할머니한테 들어오겠지. 근데 너네가 다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빛을 이렇게 뿌려야 다시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비유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자들은 빛 에너지를 받으면 튀어나가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 차가운 기체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빛의 구멍을 나타내게 하는 거고, 뜨거워진 기체들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뿜어내고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펙트럼이 존재하는데 이런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연구할 수 있냐면 어떤 기체인지 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일부러 지금 이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의 라인을 똑같은 데다 지금 그어놨거든요. 만약에 어떤 이렇게 두 가지의 스펙트럼이 같은 라인에 비워져 있으면 이 입자는 이 차가운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하고 뜨거운 기체를 구성하는 입자는 같은 입자일 거예요. 그래서 수소 기체를 어떤 관에다가 집어넣고 뜨겁게 가열을 하면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수소에서 빛이 뿜어져 나올 테니까. 그렇게 관찰하는 건 수소는 항상 뭐 예를 들면 이게 수소라고 하면 이런 형태의 빛이 나온다라는 거고, 물질마다 각각 다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방출 스펙트럼이. 그러면 이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보고 이 기체가 무엇인지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두 가지, 세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기준면을 가지고 보면 얘가 어떤 기체하고 어떤 기체로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방출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 나트륨의 전등, 불꽃놀이, 오로라 이런 것들은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른 색깔이 나타나잖아. 우리 불꽃 반응이라는 거 배웠잖아, 중학교 때. 그쵸? 불꽃 반응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금속에 불을 붙이면 리튬도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스트론디움도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했어요?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으로 구분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물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선의 개수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또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면 똑같은 원소라고 해도 얘가 얼마나 두껍냐에 따라서 질량 B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별의 이 스펙트럼을 확인을 했더니 저 별은 수소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선의 굵기나 이런 걸 가지고 수소는 몇 대, 헬륨 몇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런 학문을 분광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광학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학문이다. 그 다음에 우주의 원소 분포 한번 볼게요. 33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첫 번째 줄에 밑줄 좀 치도록 할게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뭘 알 수 있다? 구성 원소의 종류와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원소의 종류는 어떻게 아냐면요, 이 선이 몇 개씩 나타나는지, 어느 자리에 나타나는지 이걸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원소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위치, 개수,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고, 동일한 원소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위치가 항상 같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얘를 아니 첫 번째 줄만 위치 치시고 그 다음에 원소의 질량비 동그라미 2번 있죠?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하면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것도 밑줄 쳐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종류도 알 수 있고 질량비도 알 수 있다. 어떤 원소가 어떤 라인에 갔는지 이런 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거 외울 필요도 없고 나도 외우지 않아요.
태양의 스펙트럼을 한번 분석을 했어 과학자들이. 프라운호퍼라는 과학자가 제일 먼저 태양의 흡수선에 관심을 갖고 이거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을 이렇게 봤더니 수백 개의 이런 흡수선이 나타난대. 그래서 이걸 프라운호퍼가 발견했다고 해서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하고요. 태양의 대기가 수소, 헬륨, 칼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태양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그럼 의문이 들지 않아? 별빛은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면서요. 근데 태양은 왜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나죠?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별빛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냥 순수한 별빛이 들어오는 거고, 태양은 태양 자체에도 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대기에서 흡수된 이런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이런 흡수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기를 통과하면서.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탐구자료창에 있는 것들이 주로 각 시험에 나오는 것들인데, 순수한 빛, 백열종구는 순수한 빛을 뿜어내는데 백열종구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더니 빨주노초파남보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났고요. 수소방정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기체를 이렇게 유리관에다 집어넣고 강력한 전압을 주는 거야. 그래서 뜨겁게 달구면 걔가 빛을 내기 시작할 텐데, 수소에서 나타나는 빛은 라인이 몇 개 있냐면 5개가 있죠. 보라색 쪽에 3개, 파란색 하나, 빨간색 하나, 이렇게 5개가 있고, 헬륨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개수와 위치가 다 다르죠. 그러면 그 별 A하고 별 B라는 걸 한번 볼 건데, 얘네들을 쭉 줄을 맞춰 놓고 선을 이어 보는 거야. 그랬더니 별 A는 수소하고 헬륨선이 별 A에는 다 나타나는데, 별 B는 헬륨이 없죠. 헬륨선이 연결이 되지 않잖아, 밑에. 그쵸? 그래서 별 A는 수소, 헬륨, 나트륨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별 B는 수소하고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줄을 그어보면 돼, 일자로. 그래서 자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줄을 그어보면 실제로 각각의 별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좋아. 별이 이런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전체 우주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주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는 수소고요. 수소가 74%. 전체 우주에서 차지하는 원소의 비중은 수소가 74%. 그리고 헬륨이 24%. 그럼 나머지가 몇 %예요? 74, 24를 100에서 빼면 몇이 나와?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그쵸? 2%. 나머지가 2%밖에 안 돼요. 뭐 탄소, 산소, 질소, 금, 은 이런 거 뭐 철 다 합쳐봐야 전체 우주로 놓고 따지면 2%밖에 안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과학자들이 우주에다가 인공위성들을 띄웠는데 그 인공위성 중에서 망원경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분광기를 이용해가지고 전 우주를 스캐닝을 한번 쫙 했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스캐닝을 했더니 전체 우주의 구성 물질이 수소와 헬륨으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2%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외워 주시도록 하고요. 그러면 74대 24는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3대 1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에 해당하는 다른 물질들은 제외하고라도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전체 우주로 놓고 보면 3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34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빅뱅 우주론 한번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핵심 체크는 불러줄게요. 1번 스펙트럼, 2번 연속 스펙트럼, 3번 흡수 스펙트럼, 4번 방출 스펙트럼, 5번은 종류, 6번 질량비, 7번은 3대 1이죠. 자, 1번 스펙트럼이 3개가 있고요. 가는 연속 스펙트럼, 나는 방출 스펙트럼, 다는 흡수 스펙트럼. 2번 고온의 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을 나타낼 때 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될 거고요. 별 주위에 있는 고온의 성운에서 방출하는 빛, 나 방출 스펙트럼. 별의 대기를 관통한 별빛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은 다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야 되겠죠. 3번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별의 특성, 별의 구성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 니은, 리을을 알 수 있겠네요. 4번 스펙트럼에서 헬륨 기체로 인해 나타내는 흡성과 방출선의 위치는 서로 같다 그랬죠. 같은 원소일 경우에는 같이 나타나요. 2번 원소의 종류에 따라 방출선에 나타나는 위치가 모두 다르다. 맞고, 전체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전체 구성 원소들을 알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그래서 4번은 X55. 5번 보니까 A하고 C가 완전히 같은 라인에 표시가 돼 있네요. 그쵸? 그리고 B하고 E도 같은 라인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A하고 C가 같은 원소고 B하고 E가 같은 원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6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천체들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이 수소와 헬륨의 방출선 위치와 일치하는 걸 통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대부분 수소와 헬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빅뱅 우주론은 큰 흐름으로 갈 거니까 잘 보세요. 여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교재에 몇 살이라고 써 있어요?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보세요. 138억 년 전에 어느 한 점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어마어마하게 온도가 높고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런 한 점이 있었어요. 이 점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빅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빅뱅이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짓지는 않았었고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우주가 갑자기 급격하게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8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는 이 빅뱅 이론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기준에서 문제를 볼 건데, 어떤 것들을 볼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온도, 그리고 입자,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빅뱅 우주론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너희들도 빅뱅 우주론을 생각을 하면 시간, 온도, 입자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흐름을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빅뱅이 시작된 건 언제라고요? 138억 년 전이라고. 138억 년 전에 어느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밀도가 높은 곳에서 갑자기 팽창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온도는 너무너무 높았기 때문에 따로 기술하지는 않을 거고 기본 입자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빅뱅과 동시에 만들어진 입자들이 있어요. 빅뱅과 동시에 만들어진 입자들이 있는데 어떤 입자들이 만들어졌었냐면 우리
어떤 입자들이 만들어졌는지를 공부하기 이전에 물질은 뭘로 만들어져 있죠? 물질이란 것들은 쪼개면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원자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원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양성자라는 거하고 중성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배웠죠? 근데 기본 입자라는 건 저 양성자와 중성자보다도 더 기본이 되는 입자야. 그래서 빅뱅이 처음 일어났을 때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쿼크라는 거하고 전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쿼크는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업 쿼크, 다운 쿼크, 탑 쿼크, 바닥 쿼크, 이상환 쿼크, 그리고 깔쌈한 쿼크. 이게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거라서 되게 웃기긴 한데 업 쿼크, 다운 쿼크, 그리고 탑 쿼크, 바텀 쿼크, 그리고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 이렇게 6가지가 만들어졌거든요. 요거를 갖다 물어보지는 않을 건데 이 스트레인지 쿼크, 닥터 스트레인지 할 때 그 스트레인지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상한 쿼크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리고 참 쿼크, 참이 뭐 우리말의 참이 아니라 CHAM.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백설공주의 남편 이름 알아요? 동화에 나오는 백설공주 결혼했잖아. 그 백마탄 왕자님하고. 우리 책에는 번역된 거에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나와. 백설공주가 독사가를 먹고 이렇게 누워 죽었어. 사실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이렇게 넣어 있었는데 이 난장이들이 유리관을 만들어서 꽃을 막 장식을 하고 백설공주를 뉘어놨잖아. 장례도 치르지 않고. 걔네 좀 이상하죠. 죽은 애를 왜 유리관에다가 해갖고 이상해. 근데 지나가던 왕자는 더 이상해. 죽었다 그랬잖아 분명히. 근데 왜 시체에다 뽀뽀를 하지? 얘 좀 이상한 애야. 아무튼 그래서 놀래서 백설공주가 깨났어. 목에 걸려있던 이 상아가 튀어나오면서. 그쵸? 그때 이제 백설공주의 왕자 이름을, 그 결혼한 남편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원서에는 프린스 차밍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백마탄 왕자님이라는 표현 정도 될 거고, 그냥 뭐 좀 직역하면 끼깔나게 멋진 왕자님 뭐 이런 뜻인데 참이 그런 뜻이에요. 뭐 결혼하기 전에 신부 수업한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뭐 차밍 스쿨, 뭐 꾸미는 뭐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좀 이상한 단어,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어쨌든 이런 6가지의 쿼크가 만들어졌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2가지만 볼 거예요.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 물론 이 전자들도 6가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뭐 소립자라고 하는데 이 소립자들 다 신경 안 쓰고 이 전자만 신경 쓸 거예요. 얘네들이 기본 입자입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과 동시에 만들어진 아이들이야. 근데 우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쪼그라들고 있어, 유지가 되고 있어, 팽창을 하고 있어? 터졌다 그랬잖아, 그쵸? 계속 팽창을 하면 온도가 떨어질 거거든. 온도가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쿼크들이 자기들끼리 막 결합을 하기 시작하는데 업 쿼크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플러스 3분의 2만큼의 전하량을 띠고 있고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하량을 띠고 있어. 우리 전자는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띠고 있다고 배웠죠?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만큼. 그러니까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네들이 띠고 있는 전자량이 이렇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업 쿼크 2개하고 다운 쿼크 하나가 결합을 하고요. 업 쿼크 하나하고 다운 쿼크 2개가 결합한 애들이 만들어져.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얘는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하니까 플러스 1 나오죠? 그래서 요 UUD라고 되는 애는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띠게 되고요. UDD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0이 돼서 전하를 띠지 않아.
그쵸? 그래서 얘는 전하를 띄지 않는데 얘가 뭐냐면 UUD가 양성자예요. 그리고 UDD가 중성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 입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처음에 빅뱅이 딱 일어나자마자 기본 입자인 쿼크하고 전자 같은 애들이 만들어지고 그것과 거의 동시에 이제 너희가 만약에 대학에서 천문학이나 이런 기초 물리학을 배우게 되면 그때는 배울 텐데 10의 마이너스 36초에 이 얘네들이 만들어져. 양성자와 중성자가. 그러니까 0.00002 35개 1초 만에 그러니까 거의 찰나겠죠. 동시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거의 동시에 빅뱅과 동시에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거의 동시에 만들어진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량을 띠고 중성자는 전하량을 띠지 않는다. 얘를 양성자라고 하고 얘를 중성자라고 한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다. 얘네들이 빅뱅과 동시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시간이 흘러.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냐면요. 시간이 3분이 흐릅니다. 시간이 3분이 흐르면 우주의 온도가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요. 10억 K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 팽창하고 있는데 이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가 결합해서 앞으로 양성자는 이렇게 동그라미 플러스로 그림을 그릴게요. 요런 애가 만들어져. 요렇게 생긴 애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헬륨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 안 한 거 있는데 저 양성자에 다른 이름이 있어. 양성자를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수소 원자핵이라고 해요. 우주가 좀 전에 뭐와 뭐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수소와 헬륨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수소 원자핵은 우주가 만들어진 거와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고 헬륨 원자핵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3분이 흐른 다음에 우주의 온도가 15 K까지 떨어지고 만들어졌어. 입자가. 끝.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 138억 년 전에 빅뱅이라는 일이 일어났고요. 우주가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기 시작했고요. 기본 입자인 쿼크하고 전자 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쿼크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업쿼크와 다운쿼크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가 뭉쳐져서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업쿼크 하나, 다운쿼크 2개가 만들어져서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이 양성자의 다른 이름을 수소 원자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 3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3분이 흐른 뒤에 우주의 온도가 15K까지 떨어졌는데 자 보세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융합을 했지. 핵융합이 일어난 거야.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헬륨 원자핵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엄청 더 뜨거우면 더 무거운 입자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주는 지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온도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헬륨 원자핵보다 더 무거운 입자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헬륨 원자핵보다 더 무거운 입자가 만들어졌으면 우주의 구성비가 지금하고는 달랐을 텐데 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3대 1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한참 지나요.
한참 지나서 시간이 정말 얼마나 지나냐면 빅뱅이 있었던 지 38만 년이 지납니다. 38만 년이 흘렀고 우주의 온도는 3000켈빈까지 떨어집니다. 3000켈빈까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륨 원자핵하고 수소 원자핵하고 또 뭐들이 있어서 지금 전자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잖아. 이 전자들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전자들을 붙잡아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원자는 뭐였겠어요?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 이 두 가지가 만들어졌겠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전과 이후를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도 있었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겠죠, 친구들이. 전자들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직진할 수가 없었어. 자꾸 부딪혀서. 근데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빛이 직진할 수 있게 돼서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그럼 이때까지는 어땠을까? 우주가 불투명했지. 빛이 직진하지 못하고 자꾸 입자들에 부딪히니까. 기점이 언제라고요? 38만 년. 38만 년을 기준으로 우주가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이때 전 우주로 퍼져나간 이 빛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얼마나 더 흐를까요? 현재가 됐어요. 현재 우주의 평균 온도는 몇 도일까요? 2.7K입니다. 2.7켈빈. 그러니까 영하 마이너스 270도가 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지금 우주의 온도는 빅뱅 얼마나 지난 거야? 138억 년이 지난 거죠. 우주의 온도는 2.7켈빈이고요. 그럼 중간에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3대 1이 됐냐? 왜 이렇게 됐냐? 처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개수는 똑같았었거든요. 그 요 밑에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양성자는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할게요. 교재 어디를 보면 좋으냐면 37쪽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런 상태였어. 양성자 플러스로 해놓은 게 양성자고 그냥 동그라미가 중성자인데 처음에는 개수가 똑같았거든요. 개수가 똑같았는데 우주가 지금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 그쵸? 근데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무거워. 그러면 우리 이거 배웠잖아. 에너지는 1로 전환될 수 있고 1도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잖아. 그쵸? 근데 그것처럼 질량도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인데 이거 본 적 있어요? 에너지는 델타 MC 제곱 이런 거 본 적 있죠?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라는 공식이고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공식인데 에너지가 질량으로 교환될 수 있다라는 뜻이야. 그 얘기는 질량도 에너지로 교환될 수 있고. 근데 우주의 온도가 지금 차가워지고 있는데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무겁기 때문에
양성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기는 힘들지만 중성자들은 에너지를 조금 잊어버려서 질량이 조금 줄어들면 양성자로 변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얘네들이 점점 양성자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우주가 3분이 흘러서 빅뱅이 일어난 지 3분이 흘러서 10억 K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얘네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 양성자가 12개, 중성자가 1개야. 헬륨 원자핵이 1개야. 그러면 양성자의 다른 이름이 수소 원자핵이라고 했으니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12대 1이야. 맞죠? 근데 얘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무겁다고 했지만 정말 미세하게 무겁거든. 그냥 같다라고 비교를 해보면 얘네 12개니까 질량이 12만큼 있는 거고 얘는 1개밖에 없지만 4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질량 B는 12대 4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대 1인 거예요. 이게 빅뱅 우주론을 처음 주장했던 가모프가 얘기했던 거야. 빅뱅이 처음에 이렇게 됐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 138억 년 전에 대폭발을 통해서 일어났고 쿼크라는 애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애들을 통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대략적으로 계산에 의하면 한 3분 정도 되면 얘네들의 질량비가 3대 1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우주에 있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약 3대 1 정도 될 거야. 그리고 이때 우주는 불투명했어. 근데 38만 년이 흐르면서 우주의 온도가 3000K까지 떨어지니까 빛들이 직진할 수 있게 되고 그제서야 우주가 투명해졌을 거고 그때 전 우주로 퍼져나간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데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이때 퍼져나가는 우주 배경 복사는 3000K였을 텐데 지금은 138억 년이 흐른 지금은 우주 배경 복사가 2.7K 정도로 검출이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주에 있는 이런 별들을 다 스캐닝을 해가지고 스펙트럼을 확인을 했을 때 우주에 있는 입자들이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면 또 우주 배경 복사, 우주에서 퍼져나가는 저런 별빛들을 캐치를 했을 때 이게 대략 이 정도가 나오면 빅뱅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 다 발견됐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위성을 띄워서 우주망원경을 띄워서 전 우주를 스캐닝을 해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전체 우주의 비율이 수소가 74%, 헬륨이 23%, 나머지가 2%로 구별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얘네 둘의 비율이 대략 3대 1이다라는 게 밝혀졌고 실제 우주에서 이런 퍼져나간 빛들, 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요것도 관측이 됐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관측이 된 거냐면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그런 과학자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AT&T라는 미국 무슨 회사라고 그래야 되지? 전화회사? 전신회사? 아무튼 그런 회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이었는데 전파망원경을 이용해서 신호를 이제 보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제 별에서 오는 신호들을 받다 보면 별에서 오는 고유의 주파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를 지날 때마다 잡음이 들리는 걸 발견을 했어. 치지직거리는 잡음. 우리 흔히 뭐 라디오나 이런 걸 틀다 보면 치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릴 때 있죠. 그래서 이분들도 기계에서 나오는 그런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런 이제 쓸데없는 잡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측정을 해봤더니 대략 한 3K 정도 되는 블랙바디라고 하거든요. 흑체. 3K 정도 되는 물체에서 나오는 정도의 파장이 나온다라는 걸 발견을 했고 그게 거기서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별이 아무것도 없는 지점을 지날 때마다 똑같은 파장이 나온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파장이구나 이게. 그러면 가모프가 이야기했던 이 우주 배경 복사가 그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비슷하게 잡혔다. 가모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모프가 계산했던 거하고 거의 일치한 파장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가장 큰 두 개의 증거,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가 수소와 헬륨이 3대 1이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된다. 이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현재가 이르기 전까지 38만 년이 흐르고 이 물질들이 다시 우주가 식으니까 어때? 점점 식으니까 근처에 있던 애들이 자기끼리 뭉치기 시작할 거고, 별이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만들어질 거고, 그 별은 크면 클수록 수명이 짧거든요. 폭발하면서 흩어지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들이 또 만들어져서 또 별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성단이 만들어지고 지금과 같은 우주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고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지금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만들어진 거였어. 거꾸로 한번 돌려볼까?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 거야 라고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거는 허블이라는 과학자의 관측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를 앞에서 먼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내용이 없어. 내가 풍선을 하나 불 거예요. 이만한 풍선을 불 건데, 이 고리가 있을 거고, 요 가운데에다가 목 가운데에다 점을 하나 찍고, 이 목이 끝나는 부분에 점을 하나 찍고 풍선 한가운데다가 점을 하나 찍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풍선을 불면 어떻게 되겠어? 목은 많이 안 늘어나겠지만 아랫부분은 많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내가 점을 하나 찍었고, 여기에 점을 하나 찍었고, 가운데도 점을 하나 찍었었지. 가까이 있던 것도 멀어졌지. 멀리 있던 건 어떻게 됐어? 더 멀어졌죠? 가까이 있는 거는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건 훨씬 더 빨리 멀어져. 왜? 팽창하고 있으니까. 허블이 은하들을 관측을 했는데, 그 전에는 저 별들이 다 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밀하게 관측하니까 별이 아니라 은하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것도 허블이 관측을 한 거야. 근데 그 은하들을 관측하다 보니까 멀어지는 것들은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걸 발견한 거야. 가까이 있는 은하들은 천천히 멀어지는데 멀리 있는 은하들은 더 빨리 멀어진다라는 걸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더 멀어지는지를 발견했냐면 이런 거야. 내가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데 저쪽에서 앰뷸런스가 한 대 온다고 생각을 해봐. 앰뷸런스 소리 기억나요? 예를 들어 이용 이용 막 이렇게 한다 쳐봐. 그럼 얘가 이용 이용 할 때 언제 제일 시끄러? 내 앞을 지나갈 때 제일 시끄럽잖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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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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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늘어지지.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하거든요. 빛도 마찬가지. 빛도 내 쪽으로 올 때는 짧아지고요, 멀어질 때는 늘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스펙트럼을 배웠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거야. 똑같은 별빛의 파장이 있고 기본 파장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 이쪽이 빨간색이고 이쪽이 파란색이면 나한테 가까이 오는 빛은 똑같은 입자인데 파란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와요. 청색 쪽으로 치우쳐. 이걸 청색편이라고 불러. 청색편이는 가까워지고 있는 별이라는 뜻이야. 근데 나한테서 멀어지는 애들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똑같은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빨간색 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모습을 나타내게 돼. 이걸 적색편이라고 하고요.
적색 편의는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근데 은하들을 분석해 봤더니 은하들의 안에 그 퀘이사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 퀘이사의 별빛을 분석을 해봤더니 다 적색 편의가 나타나. 근데 가까이 있는 애들은 조금씩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데 멀리 있는 애들, 몇십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애들은 적색 편의가 심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 얘기는 가까운 것도 멀어지고 있지만 멀리 있는 건 더 멀어지고 있는 상태, 팽창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 빅뱅 우주론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까지 지금 우리 수업을 했고요. 개념 확인 문제 38쪽에 있고 39쪽에 보면 이거 정리된 게 있거든요. 빅뱅이 138억 년 전에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초고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집계할 수 못할 정도고 10의 마이너스 35초가 됐을 때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졌는데 기본 입자에는 쿼크, 전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6초가 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쿼크들이 결합해서 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업쿼크 두 개와 다운 쿼크 하나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 쿼크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서 전하를 띠지 않는데 얘네들이 만들어져. 이때는 1대1이었어요. 1대1이었는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변합니다. 중성자는 질량을 잃어버리고 양성자로 변하고 양성자는 중성자로 변하지 않으니까 그 전에는 서로 왔다 갔다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양성자가 늘어나다가 우주의 온도가 약 3분 정도 지났을 때 10억 K 정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헬륨 원자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헬륨 원자핵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전체 우주에서 양성자와 헬륨 원자핵의 비율이 개수비가 12대1, 질량비는 3대1이 되는 거고요.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38만 년이 지나니까 우주의 온도가 3000K까지 떨어지고요. 드디어 원자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제서야 빛이 직진을 할 수 있게 돼서 우주 전체가 투명해졌는데 이때 우주로 퍼져나간 빛을 뭐라고 한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한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1이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는데 실제 우주에 있는 천체들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봤더니 실제 헬륨과 수소의 질량비가 약 3대1이라는 게 밝혀졌고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가 3000켈빈으로 떨어지면 38만 년이 흘러서 우주 전체로 빛이 퍼져나가면서 식으니까 어때?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 파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몇 K 정도로 관측될 거야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2.7K의 전파가 관측된다라는 게 밝혀졌어. 그래서 이게 우주 배경 복사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인 것과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 할만하죠. 자, 이번에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보도록 합시다. 자, 빅뱅이 일어났어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수억 년이 지났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의 그 성운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성운이라는 건 뭐냐면 수소하고 헬륨이 빅뱅 때 만들어졌잖아. 이 수소하고 헬륨이 뭉쳐있는 이런 덩어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런 덩어리들 가운데에서 중간중간에 좀 많이 뭉쳐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데에서 뭉쳐있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자기끼리 또 이렇게 뭉쳐지기 시작해. 그러면 중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중력이라는 건 질량이 있으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점점 커지면 중력도 점점 커질 거야.
그러다 보면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움직임이 생겨. 그래서 이 성운이 계속 수축을 하다 보면 점점 가운데로 뭉쳐지고요. 야, 그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자 만드는 거 본 적 있어요? 피자 만들 때 도우를 반죽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돌리거든요. 돌리면 어떻게 돼? 쫙 넓어지지. 근데 이게 넓어지는데 구 형태로 넓어지는 게 아니라 돌리니까 어때요? 납작해지면서 넓어지잖아. 그래서 이 성운들도 마찬가지야. 뭉쳐지면서 이걸 중력 수축이라고 해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거니까 뭉쳐지다가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원반처럼 넓게 펴지면서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열을 뿜어내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원시별이라고 합니다. 그 원시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계속 돌아. 그러다가 이 원시별이 1000만 K에 이르게 되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몇 도요? 1000만 K. 1000K 아니고 1000만 K예요. 이 1000만 K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지금 성운이라고 했잖아요. 성운은 뭘로 이루어져 있었겠어? 수소하고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었겠죠? 3대 1이었을 거잖아. 1000만 K에 이르게 되면 이 원시별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수소들이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 포인트가 이거예요. 원시별의 온도가 1000만 K에 이르게 되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부터는 원시별이 아니라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다른 말로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원시별은 원시적인 별이야? 별이 아닌 거야. 원시별은 빛을 내기는 하지만 스스로 이런 핵융합을 하는 건 아니고요. 1000만 K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수소 핵융합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때부터 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2번 별의 특징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중심부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을 생성까지 밑줄 칩니다. 그리고 끝에 수소핵 융합 반응 동그라미 치고요. 이걸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 이걸 수소핵 융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저 왼쪽에 보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공식이 나와 있죠. 에너지는 이거를 세모를 델타라고 읽고요. 수학에서 변화량을 나타낼 때 주로 써. 그리고 M은 매스야, 매스. 질량. 그러니까 뭐야? 질량의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질량의 변화량이다. C는 빛의 속도거든요.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만큼 뭐가 만들어진다?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니까 질량이 굉장히 조금 변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게 별을 이루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라는 천체에서 뿜어내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면서 질량이 조금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만큼이 뭘로? 에너지로 바뀌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이 주계열성 단계를 오랫동안 거쳐. 그래서 이름이 주계열성이야. 주로 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서 90% 정도를 요 상태를 유지합니다. 별들은. 근데 별이 딱 됐어. 별이 딱 되면 동그라미 이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어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태양의 크기가 막 변하지는 않잖아. 커지거나 작아지지는 않지. 태양은 별이기 때문에, 주계열성이기 때문에 크기가 변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태양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태양은 엄청 무겁겠지. 엄청 무겁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뜻이야? 중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할 거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흰색으로 쓴 게 중력이에요. 근데 지금 태양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생겨.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터진다는 얘기지. 이걸 내부 압력이라고 표현할 건데요. 안에서 터져 나가려고 하는 내부 압력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중력하고 내부 압력이 같아. 그러니까 별의 크기가 유지가 되는 거죠. 태양도 이런 상태예요. 터져 나가려고 하는 내부 압력과 끌어당기려고 하는 중력이 있는데 둘의 힘이 같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기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이 상태로 쭉 지낼 거예요. 그럼 별이 언제까지나 이럴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이 내부에 있는 수소들이 다 헬륨으로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별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질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태양 정도 되는 친구들하고 태양보다 훨씬 큰 친구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 되는 친구들을 한 번 더 볼게요. 질량이 태양 정도. 태양 정도 되는 친구들은 점점 커지다가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한 10% 정도가 헬륨으로 바뀌어버리면 더 이상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지. 그쵸? 그러면 터져 나가려고 하는 힘은 없고 끌어당기려고 하는 중력만 남으니까 얘가 순간적으로 쪼그라들기 시작할 거야. 쪼그라들기 시작하는데 쪼그라들면 어떻게 돼? 아까 원시별들도 수축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올라갔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수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중심부의 온도가 1억 K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헬륨 원자핵이 탄소나 산소로 바뀌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봐봐. 아까 수소핵융합 반응은 몇 도에서 일어났어? 1000만 K에서 일어났잖아. 그러면 내부의 온도가 1억 K까지 도달하기 전에 이 테두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테두리에서는 수소들이 헬륨으로 바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얘가 일어나고 테두리에서 그리고 내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얘도 터져 나가려는 힘이 생기는 거지. 그럼 어때? 중력은 변함이 없는데 터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훨씬 커졌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별이 엄청 커질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커질 거냐면 태양 같은 경우는 지구 궤도를 먹어버릴 정도로 커질 거야. 그럼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팽창을 했으니까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우주에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빨간색이 뜨겁고 파란색이 차가운 느낌이긴 하지만 전 우주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낮은 온도고 파란색, 흰색이 더 뜨거운 온도거든요. 별이 엄청 커지면서 표면 온도는 낮아져. 그럼 빨간색이 되거든요. 근데 엄청 커졌잖아. 그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 엄청 커졌어. 근데 표면은 뻘개지는 행성. 그러니까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은 탄소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져. 내부에서. 이게 끝이야. 그러면 완전히 내부가 또 탄소하고 산소가 만들어지면 또 수축을 할 텐데 더 이상 수축한다고 해서 다른 무거운 게 만들어지지가 않아. 근데 어때? 바깥에는 계속 터져나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터져버리면 바깥은 터져 나가가지고 또 지네끼리 뭉쳐서 행성상 성운이라는 게 만들어져. 그리고 이 가운데 있던 애들은
단단하게 뭉쳐가지고 너무 온도가 뜨거웠기 때문에 백색 외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외는 외놈할 때 외자거든요. 좀 왜소하다 할 때 외자야. 그래서 흰색의 되게 자그마한 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얘는 핵융합 발전을 하는 애는 핵융합을 하는 애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지고 그냥 안 보이는 그런 게 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태양은 생을 마감할 겁니다. 태양의 나이는 지금 한 50억 살 정도 됐거든요. 앞으로 한 50억 년 뒤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야. 내부에 있는 이 10%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내부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헬륨으로 바꿔버리면 순간적으로 팽창을 하다가 수축을 하다가 내부의 온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이 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그 중심부의 테두리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얘가 엄청나게 커지게 될 건데 그걸 적색거성이라고 부를 거고 이렇게 커져 나가던 게 마지막에 펑 하고 터져버리면서 테두리는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라는 게 돼요. 이러면서 생을 마감했어. 그러면 이 행성상 성운이라는 것들은 또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태양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이런 별들이 여러 개가 또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질량이 전체 질량이 태양의 10배 이상 되는 애들.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이 되는 애들은 이 과정을 여러 번 겪어. 그래서 얘들은 내부에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면 계속 다른 것들이 만들어져서 결국은 뭐까지 만드냐면 철까지 만들어내요. 철까지. 그러고 나서 철은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거든요. 여기 철이면 뭐 황, 규소, 산소, 네온, 탄소, 헬륨, 마지막에 수소가 있는 이런 커다란 별이 될 건데 태양 정도 되는 애가 적색거성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뭐가 되냐면 훨씬 질량이 크기 때문에 초거성이라는 게 돼요. 엄청 커진다라는 뜻이지. 그러면서 내부는 이런 식으로 얘처럼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무거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져. 근데 철은 굉장히 안정적인 원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온도가 올라간다고 다른 물질로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더 이상 압축하려는 힘이 터져 나가려고 하는 힘은 이제 멈출 거야. 그럼 뭐만 남겠어? 또 마찬가지로 당겨지려는 중력만 남아. 그러면 뭉쳐지면서 어떻게 되겠어? 더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간적으로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초거성은 초신성이 돼서 초신성 폭발이라는 과정이 벌어져. 그럼 여기서 또 나눠져. 얘네들 다 태양의 10배 이상이었잖아. 근데 태양의 30배 이상 되는 애하고 태양의 10배에서 30배 사이 되는 애들하고 이렇게 나눠질 건데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블랙홀이 됩니다.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중성자 별이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태양 질량이 30배 이상 되는 애들은 마지막에 터지면서 블랙홀이라는 게 돼요. 그리고 이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열이 뜨겁잖아.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원소들 있죠.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 다 만들어져.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금 있죠, 금.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진 거야? 우주에서 어떤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럼 지구, 뭐 태양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초신성 폭발이라는 거는 별이 죽는 거잖아, 그렇죠? 별이 죽으면서 이때에 터져나간 이런 물질들이 다시 뭘 만드는 거야? 새로운 행성계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태양과 같은 애들이 만들어져. 어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 폭발의 여파로 그때 만들어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런 물질들이 어떤 성운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 성운에 뭐 태양계가 있던 자리였다라고 하면 태양계 성운에 이런 물질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서 태양계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태양계가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별의 죽음은 새로운 별의 시작, 탄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흐름이 좀 길게 가기는 했는데 한 번만 봐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될 거고요. 뭐 두 번, 세 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에 대해서도 보도록 합시다.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까지 보면 오늘 해야 될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 한번 하고 가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애들, 어떤 성운에서 이 성운이 갑자기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 원시별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회전을 하면서 중앙으로 물질이 뭉치면서 원시별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시별들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점점 뜨거워지다가 1000만 K에 다다르게 되면 수소핵융합을 하게 되고 수소핵융합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별이라고 부른다. 별이 됐어요. 근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들은 내부에서 뭐까지 만들 수 있냐면 수축하고 수축해서 헬륨하고 탄소, 산소까지 만드는데 더 이상을 만들지 못해. 그러면 이 헬륨을 만들 때는 터져 나가기 때문에 커져서 적색거성이라는 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다? 행성상성운이라는 것과 백색외성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또 퍼져 나가겠죠.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 되는 애들은 엄청 더 커지면서 뭐 탄소, 산소뿐만이 아니라 네온, 황, 규소 뭐까지 만든다? 철까지 만들어낸다. 철까지 만들었으면 더 이상 터져나갈 힘이 이제 다 소진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축을 하면서 갑자기 뜨거워지고 엄청나게 열기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 뻥 하고 터지게 되는데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고요. 그 폭발 에너지로 인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합성이 된다. 근데 10배에서 30배까지 친구들은 중성자별이 되고 중심이 30배 이상 되는 친구들은 블랙홀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쭉 다시 했고요. 그러면 태양계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47쪽에) 첫 번째 줄에 밑줄 좀 칠게요. 약 50억 년 전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서 초신성이 폭발. 밑줄 쳐주세요. 약 50억 년 전에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서 초신성이 폭발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해서 태양계가 형성. 밑줄 칩니다. 태양계 성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주에 이제 이런 물질들, 수소나 헬륨 이런 것들이 잔뜩 묶여 있었어. 근데 어디선가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그 충격에 의해서 얘네들이 물질에 좀 불균형이 생기고 움직임이 생긴 거야. 움직임이 생기면 움직이다 보면 서로 자기끼리 부딪히다 보면 점점 커지겠죠. 그러면 하나가 커지기 시작하면 얘가 중력이 커지기 때문에 얘 주위로 막 뭉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뭉치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회전하면서 태양계 성운이 일단 형성이 됐고요. 두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태양계 성운 형성에
밀도가 큰 부분을 중심으로 수축하며 회전하여 태양계 성운이 형성 밑줄 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에 중심부에서 온도와 밀도가 높아져 원시 태양이 형성 밑줄 칩니다. 그리고 점점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 납작해지겠죠. 우리 그 피자도를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납작해지면서 넓게 펴지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원시 태양은 점점 뜨거워져요. 왜? 중력 수축을 하니까. 그 중력 수축에 의해 온도가 높아졌다 밑줄 칩니다. 그리고 이 원반들이, 자 보세요. 내가 여기다가 밀가루를 쫙 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 이 판이 돌아가고 있어. 돌아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집에서 이런 둥근 판에다가 밀가루를 뿌린 다음에 막 세게 돌리면 밀가루들이 다 퍼져 나갈 건데, 지금 우주에서는 어때?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안으로 당겨지면서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가운데 있는 애가 엄청 무거워질 거야. 엄청 무거워지는데 같이 돌고 있으니까 주변을 돌고 있던 애들이 자기들끼리 또 뭉치기 시작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행성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다가 원시 태양이, 자 아까 몇 도가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몇 도가 되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었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1000만 K. 그래서 자 4번에다가 밑줄 칩니다. 중심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태양이 되었다. 밑줄 치시고 그 옆에다가 1000만 K라고 적어주세요. 근데 실제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는 1000만 K가 넘어요. 질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1000만 K가 되면서부터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럼 봐봐. 얘가 원시 태양이 됐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태양에서 어마어마한 열기가 바깥으로 뻥 하고 터져 나가겠죠. 그 충격에 의해서 태양 중심에 있던 가벼운 친구들은 다 멀리 날아가. 근데 무거운 친구들은 그대로 남아서 계속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하고 가까운 곳에는 좀 무거운 애들, 암석들이 뭉쳐서 행성이 되고, 대신에 좀 작아. 질량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뻥 하고 터지면서 멀리 다 날아갔거든. 그러면 테두리에 있던 애들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행성이 돼. 그걸 목성형 행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구형 행성하고 목성형 행성을 비교해 보면,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크기는 누가 더 커요? 목성형 행성이 더 커요. 질량은 누가 더 커요? 질량도 목성형 행성이 더 커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표면이 지구형 행성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성형 행성은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기도 크고 질량도 큰데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밀도는 얘가 더 커. 얘는 작아.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위성이, 지구형 행성은 없거나 적어. 근데 얘들은 몇십 개씩 있어. 그리고 고리가 있어. 얘들은 없고 얘들은 고리가 있어요. 목성도 고리 있어요. 토성만 고리 있는 거 아니야. 목토, 천, 해 다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성이 없거나 적다 그랬는데, 지구형 행성은 수금지화 4개 있잖아. 그쵸? 수성에는 위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성에는요? 없어요. 지구에는요? 있지. 왜 없어? 달이 위성이잖아. 그럼 화성에는요? 2개 있어요. 데이모스, 포보스라는 거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하나 있고 화성에 2개가 있어. 근데 목성에는 이거 책마다 다르긴 한데, 뭐 64개라는 책도 있고 68개라는 책도 있고, 사실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토성도 마찬가지고 거의 60개씩 있어요. 막 엄청 많아요. 왜 그러겠어? 테두리에 있는 것들이 범위가 넓으니까 그 긴 공간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는 소행성대라는 데가 있어.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거기에도 어떤 그 딱딱한 암석 행성이 있었을 텐데,
태양의 인력과 목성의 인력 사이에서 얘가 빠그러져가지고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소행성이라는 건 둥근 모양이 아니거든요. 모양이 되게 다양한 형태야. 그러니까 행성이 완전히 박살난 이런 형태의 쪼가리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네들도 띠를 이루고 돌고 있어.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반지름하고 질량, 그리고 Y축은 밀도. 지구형 행성은 반지름도 작고 질량도 작은데 밀도는 커요. 근데 목성형 행성은 밀도는 작은데 반지름하고 질량은 커. 그래서 밀도가 얼마나 작냐면 목성형 행성이 토성 같은 경우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래서 토성을 물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토성을 넣을 수 있는 커다란 대야가 있다라고 하면 토성은 물에 떠 있을 거예요. 밀도가 1도 안 되기 때문에. 됐죠? 이런 식으로 태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태양계가 만들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지구를 봐야 되겠죠?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태양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48쪽을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미행성체들이 충돌한대. 무슨 뜻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태양이 한가운데에서 만들어졌어. 그러면 태양 주변에 무수히 많은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뭐 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었잖아. 회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자기끼리 막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니? 점점 커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미행성체가 충돌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계속 궤도를 돌다 보면 자기들끼리 중력에 의해서 당겨지고 하다 보면 계속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면서 커질 거야. 그래서 이 지구가 있던 궤도에 지구만 남았을 때, 지금 교재에는 없는 얘기 잠깐 할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마지막 두 개가 남았을 때, 얘는 좀 컸고 얘는 좀 작았거든요. 이 큰 애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 데이모스하고 포브스밖에 왜 생각이 안 나지? 이 가이아라고 불렀어 얘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얘, 지구 이 가이아보다 조금 작았던 애를 테이아라고 불렀거든요. 가이아하고 테이아가 마지막으로 빵 하고 부딪히면서 터져 나갔다가 하나로 뭉쳐진 거예요. 완전히 해까지 다 나올 정도로 터졌다가 다시 중심으로 뭉치면서 가이아 중심으로 가이아가 조금 더 커지고 좀 작은 테이아 쪼가리로 나눠지는데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아가 지구가 되고요. 저 테이아 쪼가리들이 뭉친 게 달이 돼서 계속 궤도를 돌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은 지금도 멀어지고 있어. 지구에서부터 1년에 몇 센치씩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다가 어디까지 가겠어? 태양으로 떨어지겠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 몇 억 년 지나면. 근데 몇 억 년 지나면 지구도 없어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너도 없어질 거야. 몇 억 년 지나면. 200년 안에는 없어지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조그만한 쪼가리들이 막 있을 때 막 부딪히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이런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질 시대를 중생대, 뭐 신생대, 고생대 이렇게 나누잖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생대는 공룡이 살았는데 공룡이 멸종을 했거든.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공룡이 멸종하기 직전에 한 지름이 10km 정도 되는 운석이 하나 떨어지면서 지구의 기온과 뭐 지진의 일, 화산 폭발 이런 것 때문에 공룡이 싹 다 멸종했거든요. 지름이 10km짜리 운석이 하나 떨어지면서. 근데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큰 애들이 맨날 수백 개씩 수천 개씩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지구 표면의 온도가 엄청 뜨거워지겠지. 그래서 완전히 표면이 녹아가지고 마그마의 바다가 됩니다. 마그마의 바다가 있기 직전에는 미행성체들이 지구와 충돌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돼. 근데 이런 충돌이 점점 줄어들면 표면이 식겠지, 그쵸? 근데 마그마의 바다가 됐다는 얘기는 마그마는 액체거든요. 그럼 무거운 애들은 가라앉겠지? 가벼운 애들은 떠오를 거고. 그래서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았어. 철하고 니켈처럼 무거운 친구들이 가라앉아서 앉아가 이게 맞나? 핵을 만들고요. 규산염들이 떠올라서 멘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온도가 식어서 뭐가 만들어져? 지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되겠어? 계속 온도가 식겠지? 온도가 식다 보니까 수증기들이 증발해서 다 수증기 형태로 있었는데 얘네들이 온도가 식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이 식어서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지각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대기 중에 수증기들이 응결이 돼서 비가 돼서 내리기 시작해. 그러면 낮은 데로 모이겠죠? 뭐가 만들어집니까? 바다가 만들어집니다.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바다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구가 만들어진 게 언제예요? 그래서 45억 년 전.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만들어진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를 만들고 생명체를 만드는 이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수소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2000년 전. 언제? 2000년 전. 아니지, 138억 년 전에 빅뱅 때 만들어졌잖아. 수소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고, 빅뱅은 3분이 됐을 때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수소랑 헬륨은 거의 빅뱅 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보다 무거운데 철까지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100억 년 전. 38. 아니 38억 년이 아니라 어디서 만들어졌냐고.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아까 언제 만들어졌다 그랬어?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초신성 폭발이라는 게 없었으면 철보다 무거운, 철이 26번이거든요.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갈륨 뭐 이런 애들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겠지. 루비디움, 스트론디움, 세슘, 프랑슘 뭐 등등등등 금, 은, 구리 이런 것들 다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어느 별이 초신성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주로 탄소, 물.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빅뱅 때 만들어진 거고 얘네 둘은 어느 별에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발전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별이 만들어지면서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옛날 그런 드라마 있지 않니? 김수현이 주연했던 별에서 온 그대. 너네들도 다 별에서 온 거야. 별이 만든 입자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다 별에서 온 그대인 거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영상을 너도 보내줄 테니까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공부하세요. 자, 그래서 탐구자료창 보면 이런 내용 있네요.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들,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하고 규소고요.
지구 자체에 제일 많은 건 철이거든요. 근데 철은 왜 지표면에는 별로 없냐면 주로 어디에 있으니까 핵에 있으니까.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거는 생명체, 우리 특히 사람은 물이 90%인데 물이 90% 아니 70%죠. 70%다 보니까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수소 이 순서거든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그래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빅뱅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별 내부에서 그리고 초신성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신 문제까지 다 풀어오도록 합니다.